2025년 한 해 동안 조비 에비에이션이 내놓은 소식들을 보면 와, 정말 화려합니다. 미 국방부하고 계약은 더 커졌고 자동차 거인 토요타는 이제 생산 라인에 아예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쵸. 일본 후지산 위를 날고 두바이 도심 한복판을 비행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도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왜 주가는 잠잠했을까?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2025년의 조비, 그리고 이 시장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낸 질문입니다. 정말 1년 내내 꼼꼼하게 추적해 오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이 조비에게 그리고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산업 전체에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시장이 조비를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실제 산업으로 편입되는 그 과정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퍼즐은 이거 같네요. 더 이상 누가 먼저 나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가의 싸움이다. 아, 네. 2025년이 바로 그 전환점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 문장 하나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산업의 발전 단계를 놀이공원 건설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이요? 흥미롭네요. 네, 1단계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컨셉 아트의 시대였어요. 세상에 없던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아주 멋진 조감도를 보여주던 시기죠. 아, 이런 비행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했던 시기군요. 막 상상력을 자극하던 때.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가 2단계 시제품 탑승의 시대였어요. 아, 이제 진짜 롤러코스터 한 대를 만들어서? 그렇죠. 투자자들을 태워보고 이거 봐라, 진짜 작동한다 고 증명하던 시기죠. 많은 기업들이 사실 2단계에서 엄청난 자금을 유치하고 상장까지 했고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025년은 3단계 개장 중기의 시대가 열린 해입니다. 이제 롤러코스터가 잘 돌아간다는 건 뭐 다 알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모든 놀이기구의 안전 인증을 받고 주차장을 짓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입장권 가격을 정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로 넘어온 겁니다. 아, 이제 진짜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왔네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더 이상 기술력이 아니라 FAA, 즉 미 연방항공청의 인증 같은 제도가 된 거죠. 와, 비유가 정말 재미있네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이전까지는 그냥 규칙만 따지던 심판 같았던 정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제기관. 네, 이 기관들이 이제는 막 직접 훈련 캠프를 차려주는 코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핵심을 보셨네요. 이전까지 FAA나 국방부는 그냥 규제기관으로만 인식이 됐지만 이제는 이 산업을 키우는 촉진자가 됐습니다. 촉진자요. 네, 그 AFWRX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죠. 정부가 직접 테스트할 판을 깔아주고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기술 검증은 물론이고 산업 표준까지 선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자, 우리 훈련장에서 마음껏 뛰어봐. 우리가 안전도 봐주고 룰도 같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군요. 맞습니다. 조비는 바로 이 구조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장 잘 활용한 플레이어였던 거고요. 그렇군요. 아,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조비의 2025년 행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비의 전략이 단순히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조비의 전략을 단순히 EVTOL 제조사라는 틀에 가두면 정말 절반밖에 못 보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를 종합해보면 4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이 서로를 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첫째는 당연히 기술이죠. 수직 이착륙, 저소음, 안전성, 이건 기본기고요. 네, 기본기. 둘째는 방금 이야기한 제도, 즉 FAA 인증을 선도해서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사업 모델하고 정책이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업 모델인데요. 단순히 항공기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항공사를 차려서 운영까지 하겠다는 이른바 수직 통합 모델을 지향하고요. 테슬라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정책입니다.
군이나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2025년 활동의 무게중심을 보면요. 명백히 두 번째 제도와 네 번째 정책에 완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기술 자랑은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진짜 사업을 위한 땅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인 한 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거인 토요타, 그리고 방산업체 L3 해리스와의 협력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토요타와의 관계부터 짚어보죠. 이게 그냥 단순한 자금 투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입니다. 항공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가장 무서운 계곡, 이른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가 바로 대량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거든요. 대량 생산이요? 네. 시제품 한두 대를 장인의 손길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품질의 기체를 수백, 수천 대씩 오차 없이 찍어내는 건 이건 만정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와, 그러니까 토요타와의 협력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제조업 DNA 자체를 이식받기 위한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스타트업이 수십 년간 쌓인 공장 운영 노하우를 그냥 하룻밤에 얻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 공정 최적화 노하우를 통째로 가져와서 양산 단계에서 터질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를 미리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회사는 뜬구름 잡는 회사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생산 계획을 가진 회사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한 대는 날릴 수 있지만 천 대는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다들 미리 준비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확실한 대답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렇다면 군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일까요? L3 해리스와의 파트너십이나 국방부와의 계약 확대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조비의 듀얼 유즈, 그러니까 민수와 군수를 병행하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방계약은 당장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느냐보다 훨씬 더 큰 전략적 가치를 가져요. 어떤 가치죠? 첫째, 군이 요구하는 극단적인 수준의 안전 기준과 아주 혹독한 환경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품질 보증서가 돼요. 그쵸. 민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으로부터 레퍼런스를 받은 셈이네요. 네. FAA 인증 힘사관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저희는 이미 미 해군 항공모에서도 뜨고 내리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신뢰도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둘째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보호막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치적 보호막이요? 네.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되는 순간 규제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민간 시장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안정적인 초기 수요처를 확보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런 가치들은 당장 주가의 숫자로 찍히진 않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뭐랄까 숨겨진 자산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제도와 정책이라는 내실을 다지고 동시에 글로벌 무대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025년 타임라인을 보면 후지산 상공 비행이나 두바이 도심 비행 같은 장면들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맞아요. 당신의 분석처럼 이게 단순한 홍보용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인데 왜 하필 일본하고 UAE였을까요? 두 국가의 선택은 정말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일본을 보죠. 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장 중 하나를 일부러 찾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서 소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아주 까다롭죠. 행정 절차도 복잡하기로 유명하고요.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방식이네요. 가장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다른 시험은 좀 쉬워 보이니까. 맞습니다. 일본에서 성공적인 실증 비행을 마쳤다는 건 일본에서도 통한다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든 가능하다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렇고 9월에 있었던 그 후지산 비행이 바로 그 상징적인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기술적 안정성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일본 정부와 사회의 소용성을 얻어냈다는 증명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인증을 받은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와, 사회적 인증 정말 그렇네요. 가장 까다로운 시장을 뚫었다. 그렇다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UAE, 특히 두바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UAE는 상용화 테스트베드, 즉 미래 기술을 위한 거대한 쇼룸 역할을 합니다. 쇼룸.
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규제 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정부가 주도해서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깔아줍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 글로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죠.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증명을 하고 두바이에서는 전시를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보여준 실제 도심 비행 데모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멋지게 작동합니다. 2026년부터 여기서 진짜로 운행할 겁니다. 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와, 가장 까다로운 시장과 가장 빠른 시장, 이 양극단을 모두 공략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험치와 레퍼런스를 동시에 쌓은 거죠.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FAA 인증 단계는 착착 통과하고 토요타 미 국방부와의 협력은 강화됐죠. 네. 일본과 두바이에서 멋진 비행도 성공시켰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만 쏟아졌는데 왜 주가는 폭발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분석은 시장의 심리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뉴스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보거든요. 두 가지요. 네, 바로 리스크 제거 뉴스하고 상승 촉매, 트리거 뉴스입니다. 리스크 제거와 상승 촉매. 어떻게 다른 건가요? 2025년에 조비가 이뤄낸 성과들, 예를 들어 FAA 인증의 각 단계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대부분 리스크 제거 뉴스에 해당합니다. 리스크 제거 뉴스. 네, 인증에 실패해서 프로젝트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즉 리스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는 뉴스군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이걸 약간 냉소적인 영화평론가처럼 봐요. 아, 그래요? 배우가 대본대로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것만으로 기립박수를 쳐주진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조비가 인증을 통과하는 걸 당연히 해내야 할 숙제로 받아들일 뿐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재료로 보지는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냉소적인 평론가, 즉 시장을 기립하게 만들 진짜 트리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현금 흐름의 가시화입니다. 현금 흐름. 네, 돈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죠. 시험 비행이나 인증 단계 통과 소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뉴욕 JFK 공항 노선 확정, 1인당 탑승료 $150로 책정 같은 뉴스가 나오면 그건 매우 강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아, 이제야 포질이 맞춰지네요.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첫 상업 운행 개시, 첫 달 매출 100만 달러 달성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게 바로 시장의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와, 그러니까 2025년의 모든 성과는 주가 폭발을 위한 연료라기보다는 그 연료를 담을 수 있는 튼튼한 엔진과 연료 탱크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2025년의 성과를 보고 왜 주가가 이것밖에 안 오르지? 라고 실망했다면 그건 시장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기대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해고 본격적인 재평가는 실제 돈을 버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2026년과 2027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2025년에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 2025년의 조비 에비에이션은 단순히 우리 비행기는 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네. FAA 인증이라는 규제의 강, 토요타와의 협력을 통한 생산의 강, 그리고 미 국방부와의 파트너십이라는 정책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해였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2030년에 돌이켜보면 2025년은 조비가 그저 수많은 유망 스타트업 중 하나에서 새로운 항공산업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핵심 플레이어로 졸업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졸업. 네, 실패할 수도 있는 도전자에서 이제는 산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두주자로 그 위상이 바뀐 것이죠. 이 관점을 이해하는 투자자라면 단기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이 거대한 산업 구조 속에서 이 기업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당신의 자료 덕분에 2025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었네요. 조비는 항공기를 제조하고 그것을 직접 운영까지 하는 마치 테슬라와 같은 수직 통합 모델을 추구합니다. 네. 항공기 판매 마진과 운임 수익을 모두 가져가려는 전략이죠. 반면 우버 같은 회사는 여러 차량을 플랫폼으로 연결. 운영에만 집중하는 자산 경량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할 것인가의 문제군요. 네,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최종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둘 다 공존하게 될까요? 이 두 모델의 경쟁과 협력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쩌면 이것이 2026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모릅니다.